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의 최상층 레스토랑 아스테리아는 이름 그대로 별들이 내려앉은 하늘의 정원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은 최고급 식기와 크리스탈 잔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쳤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갓 조리된 음식의 풍미, 그리고 나직한 클래식 선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돈과 권력이 숨쉬는 공간이었다. 그 화려함의 이면, 직원들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다. 갓 들어온 신입 웨이트리스 김민지는 그 전쟁터의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병사였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처럼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쟁반을 든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님들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것을 정확한 순간에 채워 넣는 그녀의 감각은 베테랑을 능가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함은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매니저의 날카로운 눈초리, 선배들의 숨막히는 견제 속에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유령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만 처리했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는 동료들에게 이질감과 미묘한 불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과묵한 신입으로 치부했다. 오늘 밤 아스테리아의 중앙 가장 좋은 전망을 차지한 테이블에는 이 호텔의 실질적인 왕, 진화그룹의 황태자이자 호텔 전무인 최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30 초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가진 남자였다. 매끈한 외모와 값비싼 수트, 그리고 손목에서 번쩍이는 명품 시계는 그의 지위를 과시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아첨하며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는 무리들이 들끓었다. 역시 최 전무님 안목은 다릅니다. 이 와인 정말 차원이 다르군요. 한 남자가 기름진 목소리로 아첨하자 최민혁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그의 눈에는 주변인들에 대한 경멸과 세상을 다 가졌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의 주변 세계가 굴복하는 것을 즐기는 포식자였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다. 김민지는 그 테이블의 담당이었다. 그녀는 최민혁과 그의 일행들이 나누는 저속한 농담과 부도덕한 사업 계획들을 들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잘 훈련된 기계처럼 테이블에 다가가 빈 와인잔을 채우고 식사를 마친 접시를 소리 없이 치웠다.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를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그들의 대화, 표정, 미세한 몸짓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되었다. 최민혁의 친구 중 한 명이 과장된 몸짓으로 웃다가 팔꿈치로 물잔을 쳤다. 잔이 넘어지기 직전 민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잔을 바로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 몇 방울이 그의 값비싼 실크 넥타이 위로 튀었다. 아주 작은 흔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최민혁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순간 시끄럽던 테이블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냉기가 번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그녀의 얼굴에 밝혔다. 그는 일부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네가 감히 누구 옷에 물을 튀기는 거야? 주변의 모든 시선이 민지에게 집중되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마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동료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매니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왔지만 최민혁의 살기 어린 눈빛에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했다.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즉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최민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겁에 질려 벌벌 떠는 모습을 즐기는 자였다. 죄송? 그깟 말 한마디로 끝날 일 같아? 내 눈에는 이게 그냥 물로 보이나? 내 시간을 망치고 내 기분을 망친 대가가 고작 그 정도라고 생각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다가섰다. 그의 큰 키가 그녀를 그림자처럼 덮었다. 그는 민지의 이름표를 경멸스럽게 훑어보았다. 김민지. 이름 한번 촌스럽군. 너 같은 싸구려 인생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옷이야. 내 한 달 월급을 털어도 이 넥타이 하나 살 수 있을까? 그의 모욕적인 말에 주변의 무리들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비수가 되어 레스토랑 전체에 퍼져나갔다. 그들은 이 잔인한 연극의 관객이 된 것을 즐기고 있었다. 최민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냅킨을 집어들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내까지 게 뭘 처리해. 당장 이걸로 내 구두나 닦.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의 일이겠지. 아니, 그 전에 무릎부터 꿇고 사과하는 게 순서 아닌가? 천한 것들은 원래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자신의 권력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마음껏 짓밟는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매니저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최민혁의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까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동정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다. 저항했다가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모든 모욕과 압박 속에서 김민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던져진 냅킨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최민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닥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굴복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혁의 얼굴, 그의 목소리 톤, 주변인들의 비굴한 웃음, 이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차곡차곡 입력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모욕의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하고 오만한 제국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다. 그녀는 진화그룹의 내부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이곳에 잠입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확신을 위한 마지막 한 조각이 부족했다. 그리고 오늘 밤 최민혁은 스스로 그 마지막 조각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방아쇠를 스스로 당긴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김민지는 초라한 웨이트리스였지만 그녀의 본질은 아우라 홀딩스의 냉혹한 CEO 강서연이었다. 금융계에 보이지 않는 손, 한 번 목표로 삼은 기업은 반드시 무너뜨리는 전략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진화그룹의 재무제표와 주가 그래프, 그리고 최민혁 일가의 약점들이 복잡한 방정식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그의 제국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웨이트리스의 눈이 아니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다시 감정을 지운 채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레스토랑 전체에 울리는 듯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에 불쾌하셨다면 제가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녀의 태도는 굴욕적인 복종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끝맺는 사무적인 절차처럼 보였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최민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분노에 차서 반항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차분함은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책임? 네가 뭘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거 보고 있으면 밥맛만 떨어지니까. 그는 매니저를 향해 손짓했다. 저거 당장 해고해. 그리고 다시는 내 호텔에 발도 못 붙이게 해. 매니저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민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씨, 이쪽으로. 민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매니저에게 끌려나갔다. 그녀가 주방 쪽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최민혁의 테이블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 보였다. 최민혁은 승리감에 도취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또 한 번 자신의 힘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는 다시 아첨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불쾌했던 사건은 금세 잊힌 듯했다. 그 누구도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여신이 걸어나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직원 휴게실로 끌려온 민지는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매니저는 경멸과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러게 왜 전무님 눈에 띄어서는. 일단 짐 싸서 나가요. 급여는 나중에 계좌로 보내줄 테니.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낡은 사물함에서 자신의 소지품 몇 개를 꺼내 작은 가방에 담았다. 동료들은 그녀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멀리서 힐끔거릴 뿐이었다. 유니폼을 벗고 자신의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더 이상 웨이트리스 김민지가 아니었다.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감출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고 조용히 호텔의 후문을 통해 밖으로 나섰다. 화려한 호텔의 불빛을 등지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들어선 그녀는 마침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다. 박 실장, 계획을 시작하지. 답장은 거의 즉시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짧은 문자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묵직한 힘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어둡고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맹렬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민혁, 그리고 진화그룹, 그들은 오늘 밤 자신들의 손으로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다. 어두운 뒷골목을 빠져나오자 모퉁이에 서 있던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헤드라이트를 깜빡였다. 약속된 신호였다. 강서연이 차에 다가가자 뒷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던 차량 내부는 그녀가 몸을 씻자마자 은은한 조명이 켜지며 아늑한 공간을 드러냈다. 운전석에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돌려 깍듯하게 인사했다. 아우라 홀딩스의 심장이자 그녀의 가장 충실한 수족, 박진수 실장이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김민지로 살아온 지난 몇 주간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지 못했다.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드는 거물의 신분을 숨기고 위험천만한 곳에 직접 잠입하는 것은 그가 수십 번을 만류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전장의 최전선에 뛰어드는 지휘관이었다. 강서연은 지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박 실장. 예상했던 그림이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웨이트리스 김민지의 소극적인 톤이 아니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다시 냉철하고 예리한 CEO 강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며 호텔의 화려한 불빛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호텔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저 거대한 성은 이제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 최민혁이 직접 대표님을 모욕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감히 누가 그의 주군에게 그런 짓을 저지른단 말인가. 그는 당장이라도 차를 돌려 최민혁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강서연의 계획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그의 충성심은 감정이 아닌 그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모욕감 같은 건 없어, 박 실장. 그건 감정의 영역이지. 나는 사실을 수집했을 뿐이야. 진화그룹의 후계자는 오만하고 무능하며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삼류라는 사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유니폼을 꺼내 옆자리에 던졌다. 마치 허물을 벗어던지는 뱀처럼 그녀는 김민지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냈다. 이제부터는 포식자의 시간이었다. 그의 오만함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그는 자기가 짓밟은 개미를 기억조차 못할 테니까. 차는 서울의 중심부, 여의도에 위치한 아우라 홀딩스 본사 빌딩의 지하 비밀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오직 대표와 박 실장만이 사용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들을 최상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집무실 뒤편에 숨겨진 공간, 퀀텀룸이라 불리는 아우라 홀딩스의 비밀 전략 지휘소의 문이 열렸다. 그곳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위에는 전 세계의 주가지수와 외환율, 기업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미 대기하고 있던 5명의 핵심 팀원들이 그녀가 들어서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강서연이 직접 선발한 최고의 전문가들로 금융 분석, 법률, 해킹, 심리전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강서연은 집무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안경,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의 정장은 그녀를 다시 완벽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의 중앙에 서서 팀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지금부터 진화그룹에 대한 전면 공격을 시작한다. 작전명은 이카루스, 탐욕의 날개를 달고 태양을 향해 날아오른 자를 추락시키는 작전이다. 그녀는 모니터에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의 내부 구조도와 조직도를 띄웠다. 지난 3주간의 잠입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다. 진화그룹의 부패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체계적이다. 시작은 호텔이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진화그룹 전체의 경영권이다. 그녀는 자신이 김민지로서 직접 보고 들었던 정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방 식자재, 납품 비리, 특정 VIP 고객들을 위한 불법적인 편의 제공, 직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 착취 내역 등. 그녀는
한 팀원을 지목했다. 이 팀장, 호텔 총지배인과 재무팀장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만나는 걸 확인했다. 그 자리에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은 뒷돈을 나누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해서 증거를 확보해 최민혁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라인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그녀의 지시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다. 동료 웨이트리스들이 나누던 수군거림과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영수증 조각들로 얻어낸 정보였다. 차 변호사, 최민혁의 폭력적인 성향은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될 뻔했지만 진화그룹의 법무팀이 막대한 합의금으로 막아왔다. 피해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의지가 강한 인물을 찾아 접촉해 우리는 그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겪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과거에 최민혁에게 비슷한 수모를 겪고 쫓겨났던 다른 직원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그녀의 기억력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와 같았다. 공격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금융팀은 진화그룹의 주가와 관련된 모든 파생 상품을 분석하며 공매도를 위한 최적의 시점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해킹 전문가는 진화그룹의 허술한 내부 서버에 조용히 침투하여 최민혁과 그의 측근들이 나눈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역을 빼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강서연의 지휘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기 다른 파트의 연주를 조율하여 파괴적인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민혁의 심리다. 강서연은 최민혁의 사진을 스크린 중앙에 띄웠다. 그는 극도로 나르시시즘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하지만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다. 우리는 그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그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부터 하나씩 무너뜨릴 것이다. 그녀의 분석은 냉혹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이미 최민혁이라는 인간을 완벽하게 해부해 놓았다. 우리의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시작될 것이다. 호텔의 비위생적인 주방 관리 실태와 식자재 비리에 대한 작은 기사부터 터뜨린다. 아주 사소해서 최민혁이 코웃음 칠 정도의 기사로 그가 방심하고 이것을 음해 세력의 장난 정도로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 그녀는 체스판에 천마를 놓는 것처럼 신중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상대의 살을 조금씩 베어내 과다출혈로 죽게 만드는 능지처참과 같은 방식이었다. 팀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퀀텀 룸은 다시 키보드 소리와 나직한 보고 소리로 가득 찼다. 강서연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잠입했던 호텔 레스토랑에서 보던 것과 같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이전에는 정복해야 할 목표였다면 이제는 그녀의 발 아래 놓인 사냥감에 불과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웨이트리스 김민지가 사용했던 낡은 머리끈과 값싼 볼펜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 볼펜을 조용히 손에 쥐었다. 이 볼펜으로 그녀는 수많은 주문을 받아 적었고 동료들의 근무 시간을 기록했으며 최민혁의 비리가 담긴 대화들을 몰래 메모했다. 이것은 그녀의 잠입 생활을 상징하는 물건이자 그녀의 조용한 분노가 담긴 증표였다. 그녀는 결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분노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겪은 일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것은 단순히 CEO로서의 자존심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아무렇지 않게 짓밟히는 것을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차가운 경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오직 부패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하겠다고 오래전에 맹세했었다. 최민혁은 강서연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가난한 웨이트리스 김민지를 모욕했다. 그는 세상의 수많은 약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을 건드린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강서연은 볼펜을 내려놓고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굳건한 맹세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희가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너희가 짓밟았던 사람들의 눈물이 모여 얼마나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는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 그 조용한 맹세와 함께 거대한 제국을 향한 파괴의 서막이 올랐다. 강서연의 첫 번째 공격은 새벽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유명 언론사가 아닌, 구독자는 적지만 신뢰도가 높은 한 인터넷 탐사보도 매체를 통해 기사가 송출되었다. 대한민국 VVIP의 식탁,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주방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메스와 같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의 사진, 원산지를 속인 식재료 납품서, 그리고 전직 조리사의 익명 인터뷰가 담겨 있었다. 기사는 최민혁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호텔 경영진의 과도한 원가 절감 정책과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그것은 강서연이 의도한 바였다. 너무 거대한 폭로는 상대를 필사적으로 방어하게 만들지만 작고 집요한 공격은 상대를 방심하게 하고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골마 터지게 만든다. 그녀의 팀은 이 기사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도록 유명 요리 블로거나 미식가 커뮤니티에 교묘하게 정보를 흘렸다. 최민혁은 아침 식사를 하며 비서에게 그 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기사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했다. 이딴 삼류 매체 기사 하나 처리 못해서 나한테까지 보고하는 건가? 경쟁사 놈들이 사주한 게 뻔하잖아. 홍보팀에 연락해서 돈으로 막든 광고로 압박을 하든 당장 내리라고 해. 이런 잡음 들리는 거 자체가 불쾌하니까. 그는 이 작은 기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오만한 세계에서 이것은 그저 발밑에 기어 다니는 벌레 한 마리를 치우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진화그룹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굳게 믿었다. 홍보팀은 즉시 해당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후속 보도를 암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우라 홀딩스가 뒤에서 제공하는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 그들을 진화그룹의 압력만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기사가 퍼져나간 지 이틀 후 두 번째 공격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내부 고발의 형태를 띤 익명의 제보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접수되었다. 제보 내용은 너무나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당국은 무시할 수 없었다. 호텔이 가장 바쁜 저녁 시간 불시위생 점검단이 들이닥쳤다. 주방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점검단은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식자재와 위생 규정을 위반한 여러 사례들을 적발했다. 이 사건은 인터넷 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은 영업 정지 처분은 간신히 피했지만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 사실은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최고급 호텔이라는 명성에 치명적인 흠집이 생긴 것이다. VIP 고객들의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쳤고 호텔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추락했다.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는
총지배인과 주방장을 불러 세워놓고 짐승처럼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원인을 찾는 대신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향했다.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호텔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불신과 공포가 번져나갔다. 완벽해 보였던 제국의 화려한 외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서연은 퀀텀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지시했다. 박 실장의 팀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최민혁의 폭정에 고통받아온 내부의 잠재적 조력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호텔의 주방을 20년간 지켜온 한철민 총괄 셰프였다. 그는 장인 정신이 투철한 요리사였지만 최민혁이 부임한 이후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최민혁은 그의 요리 철학을 무시하고 오직 원가 절감과 이윤만을 강요했다. 박 실장은 한 셰프가 퇴근하는 길에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외식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정중하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엘리시안의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들려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하시던 선생님의 철학이 변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한 셰프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 실장의 진심 어린 태도와 요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다. 최민혁이 어떻게 식자재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뒷돈을 챙기는지, 그리고 자신에게는 저급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는지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요리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무력감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그에게 돈이나 거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의 요리 철학을 다시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 선생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어주신다면 저희가 끝까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한 셰프의 마음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는 마침내 비밀 장부에 사본을 넘기기로 결심했다. 두 번째 동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최민혁의 비서였다가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된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최민혁의 변덕과 폭언을 묵묵히 견뎌왔지만 그가 저지른 불법적인 거래의 증거를 우연히 목격한 후 입막음용으로 쫓겨났다. 아우라 홀딩스의 법무팀은 그녀가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한 기록을 찾아내어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처음에 그녀는 복수를 두려워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하지만 차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법적인 보호장치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겪었을 인간적인 고통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는 강서연이 김민지로서 겪었던 모욕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더 많은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싸움임을 설득했다. 오수진은 마침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최민혁의 비밀 일정표와 VIP 접대 리스트, 그리고 그의 지시로 파기했던 내부 보고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최민혁이 정계의 유력 인사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 작은 균열은 이제 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구멍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최민혁의 레이더에 전혀 포착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외부의 적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자신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아랫사람들을 닥달했고 의심 가는 경쟁사들의 뒷조사를 지시하는 등 어리석은 행동으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아첨하는 자들만 남았고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충신들은 이미 모두 떠난 후였다. 강서연은 퀀텀룸에서 조용히 체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말들은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상대의 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한철민 셰프가 넘긴 비밀 장부는 진화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가 되었고, 오수진이 제공한 자료는 그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실장이 새로운 보고서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오수진 씨가 제공한 리스트에서 중요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성민 의원입니다. 최민혁이 이 의원을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났고 그 시기는 진화그룹이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의 부지 선정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텔 비리를 넘어 정경유착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꼴이었다. 강서연은 보고서를 넘겨받았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드디어 몸통이 모습을 드러냈군. 그녀는 이성민 의원의 프로필을 스크린에 띄우고 그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최민혁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회에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작전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제 판도는 훨씬 더 커졌다. 그리고 그녀는 이 게임에서 결코 질 생각이 없었다. 정경유착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꼬리가 잡히자 퀀텀룸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워졌다. 강서연의 작전은 이제 단순한 기업 사냥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과의 전쟁으로 확장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고 팀원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기계처럼 변해갔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최민혁은 단순한 바지 사장이었을 뿐이야. 진짜 몸통은 그의 아버지 진화그룹의 최 회장과 그와 결탁한 정치인들이지. 강서연은 스크린에 진화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그것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었고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해외 조세 피난처 계좌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호텔에서 빼돌린 비자금은 그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의 금융 분석팀은 한철민 셰프와 오수진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을 밤낮 없이 추적했다. 돈 세탁의 흔적은 교묘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강서연의 팀에게는 무의미한 저항이었다. 그들은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과 수년간의 경험을 동원해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하고 차명으로 거래된 부동산 계약서들을 찾아냈다. 마침내 그들은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최종 목적지를 밝혀냈다. 이성민 의원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위장 컨설팅 회사였다. 신도시 개발 사업. 이것이 그들의 모든 탐욕이 집결된 목표다. 강서연은 말했다. 진화그룹은 이성민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발 부지 선정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으려 하고 있어.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진화그룹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최 회장 일가는 수조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되겠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해부하는 외과 의사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모든 정보가 모였다. 강서연은 마침내 반격의 칼을 뽑아들었다. 단순한 폭로가 아닌 진화그룹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금융 공격이었다. 지금부터 진화그룹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다. 해외 법인 계좌 10개를 통해 분산해서 진입해 시장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우리의 목표는 발행 주식 총수의 15%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초고위험 투자 기법이다.
만약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할 경우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하지만 강서연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터뜨릴 폭탄의 위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폭탄이 진화그룹의 주가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퀀텀룸의 팀원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로 투입되었다. 동시에 아우라 홀딩스는 다른 한편으로 진화그룹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적대적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헐값의 지분을 확보하여 순식간에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포석이었다. 그녀는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폐허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생각이었다. 모든 과정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었고 시장은 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 무렵 최민혁은 자신의 작은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호텔 위생 문제로 시끄럽던 언론사를 결국 막대한 광고비로 매수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로 의심되던 직원 몇 명을 본보기로 해고하며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 그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돈과 권력으로 치워버렸다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화그룹의 주가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으로 치부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모욕했던 이름 없는 웨이트리스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는 곧 닥쳐올 운명의 쓰나미 앞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았다. 그의 무지와 오만은 강서연에게는 최고의 아군이었다. 강서연은 최민혁뿐만 아니라 진화그룹의 이사회와 다른 투자자들을 흔들기 위한 심리전에도 착수했다. 그녀의 팀은 신도시 개발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루머를 증권가 정보지에 익명으로 흘렸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였기에 루머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조성되었고 진화그룹의 주가는 더욱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진화그룹의 최 회장은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인 최민혁을 불러 거세게 질책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경쟁 세력의 견제라고 판단하고 더욱 은밀하게 이성민 의원과의 접촉을 늘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탐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아우라 홀딩스는 목표했던 공매도 포지션을 완벽하게 구축했고 적대적 인수에 필요한 지분 역시 충분히 확보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뿐이었다. 퀀텀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거대한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흥분이 감돌고 있었다. 강서연은 중앙 스크린에 떠 있는 진화그룹의 주가 차트를 말없이 응시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봉 그래프가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저것은 누군가의 탐욕이고 누군가의 고통이며 부패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이제 곧 저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호텔 뒷골목에서 느꼈던 차가운 밤 공기와 최민혁의 경멸 어린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퀀텀룸 전체를 지배했다. 지금부터 작전 이카루스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 자료를 각 언론사와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전송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덫은 놓아졌고 사냥감이 발을 들였다. 이제 조일 시간이다. 그녀는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실행해. 그 한마디와 함께 팀원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되고 익명의 제보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거대한 빙산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며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타이타니코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강서연의 실행해라는 명령은 고요한 호수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그 파문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킬 쓰나미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주요 언론사의 헤드라인과 방송사의 메인 뉴스가 진화그룹이라는 네 글자로 도배되었다. 아우라 홀딩스가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파괴적이었다. 진화그룹, 정관계 로비 통한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최민혁 전무, 호텔, 공금 수백억 원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탈세와 불법 영업의 온상,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한철민 셰프의 비밀 장부, 오수진의 내부 고발 자료, 그리고 아우라 홀딩스가 확보한 자금 추적 데이터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진화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의 성벽은 단 몇 시간 만에 먼지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 파장은 즉시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개장과 동시에 진화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추락했다. 매도 주문이 폭주했지만 매수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식시장에서는 검은 월요일이라는 말이 나돌았고 진화그룹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의 주가 역시 동반 폭락을 면치 못했다. 퀀텀룸의 모니터에는 아우라 홀딩스의 공매도 수익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는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진화그룹의 시가 총액이 증발하는 만큼 쌓이는 피의 돈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진화그룹 본사와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그리고 최 회장 일가의 자택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하는 장면은 모든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상징이었던 진화그룹의 로고가 포토라인 뒤로 처참하게 비치는 모습은 제국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다. 최민혁은 강남의 고급 빌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비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처음 그의 반응은 어이없다는 실소였다. 어떤 미친놈들이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당장 법무팀 시켜서 기사 전부 내리고 방송사에 소송 걸어.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것이 평소처럼 돈과 힘으로 억누를 수 있는 문제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TV 화면에는 자신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고 믿었던 법무팀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마비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성민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끊어지는 통화음뿐이었다. 그는 버려진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오만한 가면이 처음으로 깨져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통제불능의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을 오가며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위압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비명과도 같았다. 그는 값비싼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지만 심장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그의 아버지인 최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최민혁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좀 막아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위로가 아닌 얼음보다 차가운 분노였다. 이 무능하고 멍청한 놈. 네가 모든 것을 망쳤어. 내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내 놈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최 회장은 아들의 안위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거야. 꼬리가 잡혔으면 잘라냈어야지. 왜 몸통까지 다 드러나게 만들어. 그는 아들의 부도덕함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어설픔과 무능함을 질책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부자지간이 아닌 유능한 주인과 무능한 하인의 관계와 같았다. 전화가 끊긴 후 최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허망하게 웃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그가 부린 모든 오만과 폭력은 사실 그의 깊은 열등감의 발로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버지에게조차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 찍힌 것이다.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진화그룹의 황태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파멸을 기다리는 범죄자에 불과했다. 한편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퀀텀룸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강서연은 팔짱을 낀 채 시시각각 변하는 전황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패한 시스템을 제거하는 외과 수술이었고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대표님, 진화그룹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 회장 부자의 해임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다. 또한 우리가 확보한 우호 지분을 합치면 내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지시를 내렸다. 공매도 포지션은 단계적으로 청산하고 확보된 자금은 즉시 진화그룹 주식 매입에 투입해 우리는 내일 아침 진화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그녀가 만들어낸 폭풍 속에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최민혁이 자신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말들을 떠올렸다. 내까짓게 뭘 처리해.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의 일이겠지. 그는 틀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처리했다. 그의 오만한 제국과 그의 더러운 돈과 그의 거짓된 명예까지도. 그날 오후 최민혁의 펜트하우스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굴던 그의 어깨는 무기력하게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없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는 그가 마시다만 값비싼 위스키 병만이 그의 추락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진화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호령하던 거인들의 공간이었던 이곳은
이제 곧 열릴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다. 긴급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른 채 그저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굳어 있었다. 로비에는 진화그룹의 마지막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 있었다. 회의장 한쪽에는 최 회장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카리스마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옆에는 특별 허가를 받아 잠시 구치소에서 나온 최민혁이 앉아 있었다. 값비싼 수트 대신 수의를 입은 그는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둔 황태자가 아닌 모든 것을 잃고 분노와 증오만 남은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 아우라 홀딩스라는 이름만을 되뇌며 이를 갈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이 되자 회의장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의장이나 사회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 차림의 강서연이 박 실장과 법무팀을 대동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참석자 명단에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은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곧장 회의 테이블의 상석으로 걸어갔다. 최 회장 부자가 앉은 바로 맞은편이었다. 최민혁은 경멸과 증오가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는 이 젊은 여자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아우라 홀딩스의 대표라는 것을 직감했다. 당신이군. 우리 진화 그룹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게.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같았다. 아우라 홀딩스의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아우라 홀딩스와 관계사들이 진화그룹의 의결권 있는 주식 51%를 확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따라서 금일 임시 주주총회의 의장은 새로운 최대 주주인 저희 아우라 홀딩스의 강서연 대표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그 선언은 회의실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국은 공식적으로 주인을 잃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말도 안 돼. 어느 틈에 우리 지분을. 이건 불법이야. 교활한 기업 사냥꾼 놈들.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제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서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최 회장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최민혁은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내년이 감히 도대체 왜 우리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교도관들이 급히 그를 제지했지만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이토록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신들을 파멸시킨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강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직하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유를 묻고 있나? 그녀는 최민혁을 지나쳐 겁에 질린 채 앉아있는 다른 이사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왜 아우라 홀딩스가 진화 그룹을 목표로 삼았는지. 여기에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시선을 최민혁에게 고정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보다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몇 주 전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곳에 새로 들어온 가난한 웨이트리스가 한 명 있었죠. 그녀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했습니다.
VIP 손님의 넥타이에 물 몇 방울을 튀겼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최민혁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자 그 VIP 손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촌스럽다고 비웃고 그녀의 한 달 월급으로는 자신의 넥타이 하나 살 수 없을 거라고 조롱했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최민혁의 얼굴은 이제 혼란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 손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냅킨을 던지며 자신의 구두를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했죠. 천한 것들은 원래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 라면서요. 강서연은 최민혁이 했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었다. 그 순간 최민혁의 눈이 공포로 크게 뜨였다. 그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웨이트리스의 얼굴과 지금 눈앞에 강서연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 아니야. 설마 네가.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붙잡힌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정신세계가 뿌리부터 뒤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을 파멸시킨 전설적인 금융계의 거물이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바로 그 웨이트리스였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강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깊고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물었지. 내까짓게 뭘로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 라고. 그녀는 최민혁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게 내 대답이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최민혁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으아,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그는 강력한 경쟁자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무시하고 짓밟았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미미한 존재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의 자존심, 그의 세계,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는 결국 실신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최 회장은 쓰러진 아들과 강서연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강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최민혁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의장석으로 돌아와 굳어버린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이제 진화그룹의 부패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진화그룹의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예외 없이 해고 조치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몰락한 왕조의 폐허 위에서 그녀의 시대가 막을 올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화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충격과 함께 정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최민혁은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 등 수많은 혐의로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오만했던 황태자의 마지막은 비참했다. 그의 아버지 최 회장 역시 아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정경유착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평생을 바친 제국을 빼앗긴 것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와 결탁했던 이성민 의원을 비롯한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 역시 줄줄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거대한 부패의 사슬은 마침내 끊어졌다. 강서연은 폐허가 된 제국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화그룹의 이름을 새로운 지평을 의미하는 뉴 호라이즌 그룹으로 바꾸고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인적 청산이었다. 최 회장 일가의 빌부터 부패를 저질렀던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들의 비리 증거는 예외 없이 검찰에 넘겨졌다. 빈자리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내부 직원들 중에서 발탁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왔던 숨은 조력자들을 잊지 않았다. 한철민 총괄 셰프는 그룹의 모든 식음료 사업부를 총괄하는 FB 부문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다시 최고의 식재료로 자신의 요리 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오수진은 신설된 그룹 감사팀의 팀장으로 복귀했다. 그녀의 정직함과 꼼꼼함은 이제 기업을 병들게 하는 비리를 감시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다.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은 가장 큰 변화를 겪었다. 공포와 불신이 가득했던 곳은 이제 상호 존중과 자부심이 넘치는 일터로 변해갔다. 강서연은 직원들의 임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모든 직원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 그녀는 호텔에 올 때마다 직원 식당에 들러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대표님이 아닌 동료로서 다가가는 그녀의 모습에 직원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뉴 호라이즌 그룹은 강서연의 탁월한 경영 능력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부실 자산은 과감하게 정리되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자 시장의 신뢰도 회복되었다. 주가는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진화그룹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대신 뉴 호라이즌 그룹이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강서연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을 찾았다. 그녀는 화려한 CEO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최상층 레스토랑 아스테리아로 올라갔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이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전과 같은 긴장감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이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는 대신 그들을 격려하며 함께 일했다. 주방에서는 한철민 사장의 지휘 아래 최고의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가 되찾은 것은 단순히 직위가 아니라 요리사로서의 영혼이었다. 한 젊은 웨이트리스가 그녀에게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갓디를 시작한 듯 넷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밝고 상냥했다. 강서연은 그녀의 이름표를 보았다. 박소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메뉴판에서 눈을 떼고 웨이트리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늘 처음 일하는 건가요? 긴장하지 말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녀의 격려에 웨이트리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손님.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강서연은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이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 그녀의 싸움은 결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몇 달 전 호텔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분노를 삼키며 바라보았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야경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는 최민혁과 같은 괴물도 존재하지만 한철민 셰프나 오수진, 그리고 방금 만난 박소희 씨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파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상처 입은 것을 치유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에서 온다는 것을.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힘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패한 권력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혹한 심판자가 되겠지만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가난한 웨이트리스 김민지는 이제 없지만 그녀의 마음은 CEO 강서연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어둠을 몰아낸 새로운 새벽을 위하여, 그리고 그 새벽을 살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